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몇 페이지냐면 55페이지죠. 55페이지 맨 밑에 피한정 후견인. 일단 의인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능력이 부족하고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한정 후견이고요. 넘겨보시면 요건이 나와요. 실질적 요건은 능력 부족입니다. 형식적 요건은 청구권자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청구권자가 쭉 나오죠. A 보시면 본인, 기억해 두셔야죠. 본인 스스로도 자신을 한정 후견 개시 선고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사촌 이내, 이 사촌 이내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죠. 사촌 이내의 친족. 그 다음에 B는 좀 긴데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각종 후견인과 각종 후견 감독인, 이렇게 각종 후견인과 각종 후견 감독인도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C,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인데요. 일단 검사는 공익의 대표이기 때문에 약방의 감초처럼 계속 나와요. 그래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로서 이러한 민사사건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일정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개정된 사항으로서 뭐가 들어갔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갔죠. 이거 출제된 바도 있고 또 출제될 수도 있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취지입니다. 일단 공익의 대표로서 검사에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한정 후견 개시해달라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줬는데, 아시다시피 검사들이 참 바쁘죠. 그죠? 검사들이 참 바쁘고 별로 이런 민사사건에 대해서 거의 뭘 안 써요?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거죠. 근데 실제로 공무원 중에서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어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게 되는 동무원은 동사무소, 그죠? 주민센터 직원이잖아요. 근데 주민센터 직원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이러한 청구권을 인정하는 뭐죠?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이러한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주의할 점 첫째, 본인 스스로도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몇 촌 이내죠? 사촌 이내의 친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장도 청구권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어느 법원에서 심판하게 되냐면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하고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이 나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미성년자와 달라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 꼭 조심하셔야 돼요. 좌측 하단에 보신 법조문이 있죠. 13조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하단의 13조 1항책 읽어보면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나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가정법원은 어떤 행위를 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범위를 정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걸 깔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피한정 후견인은 그냥 일반 다른 능력자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해요. 다만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뭐가 필요한 거죠?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라는 것이 가능하지만 첫째, 법원에서 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동의가 필요하고요.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가해가지고 이런 말이 있죠.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 문장이 대단히 중요하고 원칙과 예외를 꼭 확실하게 구별하셔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번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1번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는데 2번 청구권자 그 범위를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3번은 뭐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피한정 후견인이 그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해가지고 또다시 뭐죠? 예외의 예외가 있는데 세 번째죠. 세 번째 일용품 구입이죠. 일용품이나 생활용품입니다.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법정되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취지겠죠. 피한정 후견인도 결국은 뭘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마트 가가지고 뭐 쌀 사고 뭐 이런 것들은 굳이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게 결론입니다. 기억할 것은 이게 전부예요.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동의가 필요하고요. 다만 일용품이나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종료심판은 말 그대로입니다.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똘똘해졌어요. 능력이 회복됐어요. 그런 경우는 종료를 심판 결정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뭐가 나오죠? 피성년 후견이 나옵니다. 일단 피성년 후견인의 의의는 뭐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죠. 능력이 없는 분입니다.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이 피성년 후견이고요. 요건에서 실질적 요건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뭐가 된 거죠? 결여된 거라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고 형신적 요건은 똑같습니다. 뭐 청구권자 해가지고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과 각종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그 다음에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하단에 행위 능력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죠. 간단합니다. 원칙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은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니까 동의를 얻었든 아니면 동의를 얻지 않고 했든 그 사람의 행위는 항상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이분은 현재 능력이 뭐가 된 분이죠? 결여된 분이기 때문에 누가 동의를 한다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정되는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 행위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는데 다만 예외는 뭐냐면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뭐냐면 요거죠. 피성년 후견인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따라서 일용품이나 생활용품, 생필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굳이 뭐 받을 필요 없죠? 동의 받을 필요가 없고요. 이때는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죠?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가해가지고 항상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은 동의를 받든 동의를 안 받든 당연히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요. 나번에서 예외에서 1번 보시면 일용품 등 또는 일상생활용품 구입할 때는 뭐 받을 필요 없죠? 동의 받을 필요가 없고요. 2번도 일종의 예외인데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나머지 3번은 일단 의미 없고 4번도 큰 의미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대리에서 피성년 후기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해가지고 이분이 능력을 회복하면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종료를 선고하게 되겠죠. 그 다음 4번 특정 후견의 심판입니다. 이건 제가 저번주 설명을 안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뭐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인데, 그냥 말 그대로인데 법조문 읽어볼까요? 14조의 1랑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입니다. 어떤 후원이죠?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때는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청구하여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뭐 가장 떠오르는 거는 요새 그 공동경비구역 통해서 그 북한 분이 기순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은 의식이 없는 상태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의식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병원 치료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분의 뭐가 필요하다면요? 보호가 필요하다면 일시적 보호니까 그때는 뭘 내릴 수 있는 거죠? 특정 후견의 심판을 내릴 수가 있겠죠. 물론 가족들은 다 북한에 있으니까 가족들은 청구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로 그런 분들을 특정 후견 심판할 수가 있는데, 물론 안 하겠죠. 그죠? 이양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할 수가 없다. 그것이고, 사망 특정 후견 심판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왔는데 내용이 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시적으로나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하여 후견이 필요할 때 내려지는 것이 특정 후견 심판이다. 개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5 해가지고 제한 능력자에 뭐가 나오죠? 법정 대리인이 나오는데, 1번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입니다. 만약에 친권자가 없다면 누가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번에 가지고 친권자는 어머니 아버지인데 1번 이러한 친권은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2번 해가지고 이에 상반 행위에 관해서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보고 계시죠? 2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읽어볼게요. 친권자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 친권자는 이하 상반 행위에 관해서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친권자는 이 특별 대리인과 법률 행위를 하여하고 위반하면 무권되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고요. 그다음에 을이 어머니 아버지 친권자예요. 근데 이 갑이 A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요 을이 갑의 건물을 사고 싶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갑과 을은 이해가 상반돼요. 왜냐하면 갑은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는 게 좋은 거고요. 친권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어떻게 해요? 싸게 사야 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해가 상반된다고 하고요. 이때는 친권자가 미성년자 직접 매매 계약할 수는 없고요. 법원이 누구를 선임하냐면 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그래서 특별 대리인이 선임되면 특별 대리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만약에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우리 갑과 직접 매매 계약을 한다면 이것은 대리권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무권 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 상반이라는 말은
뭐죠? 이해가 반대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자의 재산을 친권자가 뭐죠? 구입하려고 할 때, 살려고 할 때, 이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4번 후견인인데 친권자가 없는 경우죠.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선임되는데 가장 선순위 후견인은 지정후견인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시면서 이제 뭐예요? 자기가 없으면 자식들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동생을 불러가지고 동생아, 네 조카들을 부탁한다. 그랬다면 그 동생분이 뭐가 되는 거죠? 지정후견인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정후견인이 없다면 그때는 결국은 뭐죠? 법정후견인 해가지고 직계혈족, 삼촌인의 반계혈족 해가지고 이렇게 서열을 따지게 됩니다. 뭐 이런 관계죠. 갑이 있고 을과 병이 있고 을 밑에 A, B가 있는데 요 A, B가 뭐죠? 미성년자입니다. 을이 뭐죠? 친권자예요. 근데 을이 만약에 돌아가시면서 요 자기 동생을 병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하면 이제는 이 병이 뭐가 되겠어요? 후견인이 되는데 지정 안 하고 뭐죠? 돌아가시게 되면 직계 혈족이 법정 후견인이기 때문에 병이 후견인이 되는 게 아니라 뭐죠? 할머니인 누가요? 갑이 후견인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간단히 기억할 것은 친권자가 없으면 누가요? 후견인이 법정 대리된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2번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죠. 물론 피한정 후견인도 피성년 후견인도 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자라는 건 없어요. 따라서 한정 후견 개시나 성년 후견 개시를 하게 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을 뭐하게 돼요? 선임합니다. 가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가번.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는 후견인이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이 직권으로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피한정 후견인의 다시 한번요. 한정 후견인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다. 그럼 뭐예요? X에. 청구에 의해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어떻게 선임합니까? 직권으로 선임한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미성년자고요. 을이 친권자예요. 근데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요거 을이 병에게 팔아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때는 국가가 굳이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권자만큼 갑의 이익을 존중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친권자가 아니라 만약에 후견인이면 이때는 뭐죠?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후견인은 요 갑의 본인의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을 뭐죠? 착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면 법원은 또 누구를 선임하냐면 후견 감독인이라는 것도 또 선임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보통 예를 들어서 얘가 이 사람이 한정 후견이어 가지고 배우자를 남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면 뭐 친정 식구들을 보통 뭐죠? 후견 감독인으로 선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야 요 을이 정으로부터 뭘 받아요?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을이 만약에 갑의 아파트를 팔아먹는 것 같은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할 때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도록 뭘 하고 있냐면 제한을 두고 있어요. 친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있는 거죠? 후견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번 보시면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해가 읽어볼게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할 때는 후견 감독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뭐가 있냐면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 승인 또는 포기 및 재산 상속 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4번을 기억하시는 거죠. 부동산 처분과 같은 중요한 행위는 후견 감독인의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친권자가 갑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해요. 이때는 국가 굳이 간섭하지 않고요. 국가가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해 줄 사람이 누구죠? 친권자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친권자가 아니고 후견인인데도 불구하고 갑을 대리해서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하거나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함으로써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면 또 누구 또 선임하게 돼요? 후견 감독인도 선임하고요.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이 부동산을 팔아버릴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정 대리인의 권한 3가지입니다. 동의할 수 있고요. 대리할 수 있고 취소권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 행위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고요. 또 제한 능력자를 대리해서 직접 법률 행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제한 능력자 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나번 성년 후견인이죠. 자, 성년 후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동의를 얻더라도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의 성년 후견인은 동의권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 이 가정법상은 중요하죠. 그 2번 재산법상 법률행위 경우에는 동의권이 없고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진다. 왜요?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피성년 후견인은 뭐가 없는 거죠? 동의권이 없고 뭐만 있어요? 대리권과 취소권만 인정된다는 거 꼭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후견 감독인이죠. 다시 말하면 후견인의 사무를 견제하기 위해 선임되는 사람이 누구죠? 후견 감독인이고 이 가번 나와 있고 나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번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다번.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미성년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친권자가 살려고 하면 갑과 을의 이해가 뭐죠? 상반되기 때문에 누구를 선임해야 되죠?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되고 특별 대리인과 뭘 해야 돼요?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이에요. 그러면 특별 대리인 선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견인의 경우에는 또 누가 있어요? 후견 감독인이 있죠. 그죠? 따라서 이때는 후견인이 대리라는 것이 아니라 후견 감독인이 요 제한 능력자 행위를 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 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뭐합니까? 대리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가 선임되지 않아요? 특별 대리인이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후견 감독인이 대행을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제한 능력자에 뭐가 나오냐면 상대방의 보호가 나와요. 일단 이 부분은요, 뭐로 한정시켜서 이해하시는 게 좋으냐면 미성년자로 한정시켜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 상대방의 보호 부분을 뭐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을 대입하게 되면 얘기가 대단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한 능력자를 뭐로 한정해서요? 미성년자로 한정해서 이해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고요. 병이라는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있는데 갑이 친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요. 을과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러한 매매 계약은 동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갑도 취소할 수 있고요. 병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받게 되냐면 요 상대방이 뭘 보게 돼요?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상대방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3.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1번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의 뭐죠? 필요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요 상대방이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라는 걸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겠지만 취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유효한 것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취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단 이 매매 계약은 일단은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나 병이 뭐 하게 되면요?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요 을의 입장에서는 무효도 유효도 아닌 이상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요 을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때 을에게 인정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상대방의 뭐가 나오죠? 촉구권이 나옵니다. 뭘 촉구하는 거냐면 지금 니들이 나를 불안정한 상태에 빠뜨렸으니까 취소할 거면 취소하고 추인할 거면 뭐죠? 추인해라 라고 빨리 결정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촉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정 보시면 15조 1항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뭐 할 수 있죠?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을 먼저 볼게요. 2항.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1항에 촉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합쳐보면 야 취소할 건지 아닌지 빨리 결정해다오 라고 일단 얘가 아직도 미성년인 상태라면 누구에게 촉구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 친권자에게 촉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얘가 성년자가 됐다면 누구에게 돼요? 갑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 하면은 추인이란 말이 뭐냐면 추후에 나중에 인정한다는 말을 추인이라고 하고요.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말을 우리가 추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을이 병이나 갑에게 촉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취소할 건지 아니면 취소를 안 할 건지 빨리 결정해 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촉구하는 건데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미성년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뭐 할 수 없냐면 추인할 수가 없어요.
추인하려면 반드시 요 갑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행위 능력이 필요하고요.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선 스스로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촉구하라는 거죠?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에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촉구하라는 얘기죠. 물론 얘가 뭐가 됐어요? 성년자가 됐어요. 능력자가 됐어요. 그러면 누구에게도 할 수 있어요? 갑에게도 할 수가 있지만 일단 이 촉구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거죠?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 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촉구를 했어요. 일단 촉구를 할 때 몇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돼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촉구를 했는데 말을 씹어요.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한 것으로 이해하냐면 1항의 후반부 보시면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뭐한 것으로 보냐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한 것으로 보죠? 추인한 것으로 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이에요. 후견인이라면 요 갑의 매매행위에 대해서 추인하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냐면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또 예외가 있는데 사망을 보시면 사망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 이게 뭐냐면 후견인이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뭐한 것으로 봅니까?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지만 그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이어서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때는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한 것입니까? 취소한 것으로 본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정리해 볼게요.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는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뭘 촉구하죠? 추인 여부를. 취소할 건지 아니면 추인할 것인지를 촉구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합니까?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하는 거고요. 다만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됐다면 그 제한 능력자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촉구할 수가 있다. 이러한 촉구를 받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 한 것으로 보죠? 추인한 것으로 보지만 그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이어서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한 것으로 해야죠? 취소한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이 의 상대방하고 우측에 효과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 우측에 상대방에 뭐가 나오냐면 철회권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뭘 인정하죠? 촉구권을 인정했는데 이것도 1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아예 없던 것으로 하자 철회하는 것도 가능해요. 철회하는 것도. 근데 철회라는 것은 뭐냐면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 저지하는 것을 철회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병등이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병등이 이미 뭐 했다면요? 추인했다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해요. 철회는 언제까지만요?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을이 갑에게 미성년자인 뻔히 알고 있었다면 스스로 불안정한 상태를 자초한 거기 때문에 뭘 인정하지 않습니까?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촉구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어요. 선의 상대방도 악의 상대방도 뭐는 할 수 있죠? 촉구는 할 수 있지만 철회만은 누구만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처리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의의 효과 해가지고 2번에서 주장자에서 가 계약에 대한 철회권은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누구에게만요? 선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번은 거절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 거절할 수도 있는데 거절은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고요. 3번 상대방 누구한테 하느냐? 본인과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죠?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요. 지금 이 부분이 나는 막 복잡하다. 와,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그럴 수가 있어요. 좀 복잡한 듯한데 이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취소라는 걸 공부 안 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거의 1시간 동안 취소를 공부할 거예요. 따로. 취소만. 따로 공부하면 그때 이 부분이 명확하게 뭐하게 돼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본 확인 문제는 올해 시험 문제인데 언제 풀어볼 거냐면 취소를 다 하고 그때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기본 확인 문제 못해 4번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의 뭐죠? 배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미성년자라면 요 매매 계약을 스스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신의 성실의 원칙 하면서 제한 능력자에게는 신의 측 금반론의 원칙이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는다.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지가 오늘 실컷 팔겠다고 하고 다음날 미성년을 이유로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뭐 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미성년자나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을 뭐 하고 있어요? 배제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갑한테 물어본 거죠. 야, 너 곱비라냐 자식아? 그랬더니 아유 저 성년자예요 라고 속임수를 썼다면 이때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속임수가 단순히 너 곱비리지 아니에요 저 성년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 속임수가 우리 판례는 뭐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행위이어야 비로소 속임수로서 취소권이 배제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너 곱비리지? 나 아니에요 저 성년자인데요? 이래도 얘는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취소권이 있는 거죠. 곱비리지 그랬더니 이 자식이 신분증을 변조해가지고 어떻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적극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속임수가 있는 거니까 그때는 갑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취소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임수가 되려면 단순히 능력자다 이런 진술만으로는 안 되고요.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다 같은 뭐가 필요한 거죠?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조심할 것은 뭐냐면 속임수의 종류죠. 속임수가 일단 아버지가 팔라 그랬어요. 동의를 얻었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속임수를 쓸 수 있고
아니면 제가 성년자예요. 능력자가 됐다라고 능력자라고 뭐예요? 속임수를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미성년자나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뭐예요? 속임수입니다. 그렇지만 동의를 받았다는 속임수는 피성년후견인에게는 뭐가 될 수 없냐면 속임수가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얻더라도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동의를 얻더라도 독자적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피성년후견인이 동의를 얻었다라고 한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속임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속임수를 쓰게 되면 취소권이 뭐죠? 박탈됩니다. 속임수라는 것은 단순히 능력자다, 동의받았다라는 진술만으로 부족하고요.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다는 것 같은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피성년후견인은 어차피 동의를 얻더라도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피성년후견인이 동의를 얻었다 속임수라도 취소권이 뭐 되지 않아요?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기본 확인 문제 나오죠? 올해 시험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죠. 왜냐하면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얻더라도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피성년후견인이 동의를 얻었다 속임수를 쓴 거는 속임수 될 수는 없습니다. 2번 의사무능력자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으로서 보호된다. X입니다. 반드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죠? 피성년후견이 됩니다. 3번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했어요. 성년자가 말하는 건 뭐가 아닙니까? 속임수가 아니죠. 말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속임수가 아니니까 취소권이 뭐 되지 않아요? 배제되지 않으므로 성년자라고 말하여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 능력자가 악이면 그는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X고요. 이때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는데 이것도 뒤에서 할 거고요. 5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를 매수한 경우 법정 대리인 이를 취소할 수 없다. X입니다. 매매는 이익만을 얻거나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니죠. 자기에게 좀 이득이 된다 그래서 취소를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뭐 지금 처음 들으시면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신 이제 뭐가 나오죠? 주소가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주소에 대해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주민등록지가 주소가 아니에요. 뭐가 주소가 아니라고요? 주민등록지가 뭐가 아니에요? 주소가 아닙니다. 교재 보시면 법주문 18조 1항에 나와 있죠. 1항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뭐로 합니까? 주소로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지와 주소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주민등록지가 어딘지 간에 생활에 근거가 되고 있는 장소라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죠? 주소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실질주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형식상 그 사람이 주민등록지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에 근거가 되는 곳이 뭐예요? 주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저의 주소는 대전이 아니라 뭐죠? 서울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죠? 실질주의라고 해요. 그렇다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정서가 꼭 한 곳이란 보장은 없죠. 그죠? 예를 들어 제가 뭐 일주일에 반은 한 서울에서 생활하고 일주일에 반은 뭐죠? 대전에서 생활한다면 저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는 서울과 뭐예요? 대전인 거죠. 그럼 주소가 뭐예요? 2개 이상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뭘 채택하고 있냐면 복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곳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주소를 갖기 위해서 어떠한 주관적 의사가 필요한가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면 주소냐 아니면 어떠한 주관적 의사가 있어야 주소냐 이 문제인데 만약에 주관적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주소다 이래버리면 의사 무능력자는 주소를 못 갖게 돼요. 그죠? 그죠? 의사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주소는 누구나 다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 민법은 주관적 의사는 뭐죠? 필요가 없다. 생활의 근거만 되는 장소라면 어떠한 주관적 의사가 없더라도 그곳은 뭐예요? 주소다 해가지고 뭘 취하고 있냐면 객관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1번 주소에 관한 실질주의, 객관주의, 복수주의 이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질주의라는 것은 뭐라고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실질적 장소가 주소고요. 또 객관주의 뭔가요? 주관적 의사는 뭐가요? 필요가 없고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은 여러 곳일 수가 있으니까 주소는 뭐죠? 복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거소는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장소의 밀접성을 상대를 비교하면 주소, 거소, 현재지 이런 말을 써요. 제가 지금 월요일날 수업하러 대전을 왔거든요. 그럼 저는 이곳에 사는 곳도 아니고 여기서 뭐만 합니까? 강의만 하죠. 따라서 제 입장에서 여기는 그냥 단순히 머물고 있는 뭐예요? 현재지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이 불편해가지고 뭐죠 이렇게 숙소를 마련했다 그러면 그곳이 뭐는 아니지만요 주소는 아니지만 뭐로 평가될 수 있어요? 거소는 평가될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는 뭐예요? 주소. 단순히 현재 있는 곳은 뭐예요? 현재지. 중간 개념을 뭐로 해요? 거소라고 하고요. 만약에 주소가 없으면 뭐가요? 거소가 주소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 4번 가주소입니다. 가주소라는 것은 뭐냐면 주소로 정한 곳입니다. 가짜 주소가 아닙니다. 가주소로 합니다. 이런 문제죠. 지금은 이런 게 많이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어 제가 서울의 주소인데 대전에서 거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자꾸 서울이 주소다 보니까 아주 불편해 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요 계약에 대해서만은 내 주소를 서울이 아니라 대전으로 하겠다라고 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한 주소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주소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맨 밑에 줄 합니까? 맨 밑에 줄. 어느 행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에 관하여는 이를 뭐예요? 주소로 본다는 말은 특정된 행위를 위해서 따로 주소를 정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주소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가주소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우측에 부재와 실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